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하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9월 외환시장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약세 흐름을 지속하던 달러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선인 6.8 위안이 깨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8월 동안 1180원대에 갇혀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던 달러 환율도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1150원대를 터치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변화들의 배경을 살펴보고 본격 대선 전국에 들어설 10월 외환시장과 달러원 환율의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시장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해외 외환시장 흐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0.3% 상승을 했고요. 왼쪽 차트 보시다시피 달러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위안화 환율은 오히려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그 표를 보시면 일단 달러 지수가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원화, 대만 달러, 위안화 이런 위안화 블록 통화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9월 그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신흥 통화들로도 온기가 조금 9월 초에는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전통적인 신흥 통화들의 약세가 나타났다기보다는 보시다시피 유로나 파운드, 호주 달러, 그러니까 그동안 주요 통화 중에 큰 폭의 강세를 보였던 통화들이 되돌림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0달러를 월 초에 터치하고 하락 흐름으로 전환됐고요. 특히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하원에서 국내 시장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엄습을 했고 파운드와의 약세를 견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러원 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가파른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9월 말 이후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원화는 위안화 강세를 조금 좀 시차를 두고 뒤늦게 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180원 선에 대한 강한 지지선이 깨졌고, 그래서 1150원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주요한 배경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위안화 강세에 편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무역 흑자가 수출이 개선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파른 해외 투자로 인해서 수급이 타이트한 모습이었는데 9월 중순 이후로는 이러한 흐름들에 좀 여유가 생기면서 달러 환율이 뒤늦게 위안화 강세에 편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0일까지 무역 흑자가 44억 불을 넘어섰는데요. 20일까지 무역 흑자가 이렇게 큰 규모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 단위 일평균 수출액을 보시면 일단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성적이 상당히 괜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10일 단위 일평균 수출 금액을 기록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화가 갑자기 이렇게 뒤늦게 위안화 강세에 편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3% 정도, 2.8% 정도 반등을 하였습니다. 일단 달러 반등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달러화를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강할 때는 달러 약세, 위험 깊이가 강할 때는 달러 강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격차의 문제인데요. 특히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유로존하고 누가 잘하느냐 이러한 그런 성장 또는 금리, 통화 정책의 격차라고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9월에는 이 두 가지 모두 달러 강세, 우호적인 방향으로 일단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는 기대 물가입니다. 미국 10년
기대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던 미국의 기대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9월 들어서 기대 물가가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기대 물가를 끌어올렸느냐? 근데 사실 기대 물가는 결국 증시의 강세,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를 견인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기대 물가가 둔화되고 위험 선호도가 둔화됐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대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 정책 모멘텀입니다. 일단 중앙은행과 정부가 선제적이고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일단은 미국 대선 앞두고 추가 부양책,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지급하던 특별 실업 수당이 7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임시로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었고, 일단 추가 부양책이 대선을 앞두고 주춤한 가운데 연준 같은 경우도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고 정부가 나서면 우리가 대응해주겠다라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모멘텀이 희석된 데다가 경기 측면에서도 일단은 워낙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좋고 그런 흐름이 계속 됐고, 이제 기대치는 한껏 높아졌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일단은 이제 V자 반등에서 조금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 경기 모멘텀 모두 좀 둔화가 되면서 기대 물가가 주춤하고 위험 선호가 주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빅스지수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미국 주가는 일단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빅스지수는 일단은 저점을 확인하고 일단 일간 기준으로 38%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단 빅스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의 둔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화의 힘이 빠진 것이 좀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 초에 1.20달러를 찍고 나서 유로가 하락 일변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2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이 유로 강세가 부담스럽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에 시장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듯 했지만 다른 펀더멘털이 일단은 유로가 더 강세로 가기에 조금 버거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여건인데요. 유로존의 실업률을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가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비탄력적인 유로존의 고용시장으로 인해서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제 경기가 나쁜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이제 와서 이제 고용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라별로 편차도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유로존의 차별화 완화가 유로의 강세의 배경이기도 했는데 다시 또 경기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은 유로의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닐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인데요.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제 신규 확진자를 보시면 유로존의 신규 확진자가 미국의 신규 확진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 이후에 스페인, 프랑스 이런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봄처럼 전격적인 봉쇄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봉쇄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이동을 제한한다거나 영국의 6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좀 제한적인 봉쇄가 나타나면서 향후 지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도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렉시트인데요. 영국 하원이 국내 시장법을 이제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서 사실 기존의 EU하고 합의했던 부분들을 많이 다시 되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 지금 9차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협상이 이제 9월 말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EU가 국내 시장법을 폐기해라. 그래야 우리가 다시 협상에 임하겠다. 사실 존슨 총리가 제시한 브렉시트 시한이 EU 정상회의가 있는 10월 15일이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감들이 일단은 파운드화를 비롯해서 유로화까지 일단은 약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 선호도의 약화, 그다음에 유로 강세에 힘이 빠진 부분들, 이게 이제 달러와의 배경으로, 반등의 배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ECB가 그 사실 계속 이제 유로 강세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필립 레인 그 이코노미스트가 한 이후로 여러 위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그동안에 ECB 같은 경우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약한 유로화의 수혜를 상당히 입어왔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엄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레벨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 것이 왼쪽 차트 보시면 그 17년도에 유로 랠리 보였을 때 고점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1.2는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드라기 총재가 무엇이든 하겠다 한 이후로 유로화의 흐름을 보시면 15년 이후의 평균이 1.128달러입니다. 그 레벨보다도 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라가르드 총재가 9월 회의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드라기 총재가 그동안 환율에 대해서 골칫거리, 문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던 거에 비하면 그 라가르드 총재는 물론 이게 표현 방식의 차이일 수 있지만 환율이 중요하다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환율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ECB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5%입니다. 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 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은행들한테 대출해주는 그 TLTRO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산 매입을 연장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 팬데믹 긴급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PAPP 규모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지금 1.3조 유로 한도로 일단은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끝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규모를 늘리고 그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긴급 그 자산 매입이 아닌 APP,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한 APP 규모를 본래 월간 200억 유로에서 올해 팬데믹 경험을 하면서 120억 유로를 추가하면서 월간 320억 유로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말까지 시한인데 규모를 늘리고 일단은 그 기간을 늘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들고, 또 요 근래 나오는 뉴스를 보니 또 ECB 내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 완화를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그런 그 불협화음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제 유로가 알아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ECB가 당장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ECB도 미국 연준처럼 통화정책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조적인 저물가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말부터 ECB가 통화정책 리뷰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지금 멈춰 있었고, 올해 10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립 레인 이코노미스트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ECB의 결론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ECB도 뭔가 더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여력이 그렇게 많은지는 좀 의문점은 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에 달러 지수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환율이 가파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6.8 위안이 그 200주 이평선으로 주요 지지선이었는데요. 6.8 위안이 깨졌고 정확하게 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38.2% 조정 레벨인 6.74 위안을 터치하고 이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9월 동안, 사실 9월 동안은 아니고 하반기 이후 계속 강세긴 한데,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9월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사실 9월에 나온 8월 여러 지표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나 그 반등하지 못했던 소비 지표까지 반등을 하면서 중국의 지표들이 너무나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FTSE의 그 WGBI, 그러니까 세계 국채 지수의 위안화 국채가, 중국 국채가 편입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24일날 결정을 했는데, 사실 주요 해외 IB들 같은 경우는 9월 한 초중순부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화 전망치를 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 전망치를 낮추겠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 또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위안화 강세 베팅을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위안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 발표 이후에는 뭐 사실 그 약간 하루 이틀 전부터 위안화 환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 그 자본시장 개방이 정말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그 외국인 지분 제한도 철폐하고 이제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오픈할, 그러니까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계속 쌍순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대외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갖겠다. 사실 대외 의존도는 높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코로나 환경에서. 그래서 결국 내수를 키울 건데, 내수를 키우는 와중에 외자를 유치해서 내수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강세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연말은 위안화 환율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1년 정도 시계로 보자면 위안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갈 루문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 FTSE WGBI 편입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미 사실 작년도 봄에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지수, 작년 올해 봄에 JP모건 신흥국채 지수에 편입을 하면서 그 중국이 모든 그 3대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번 이제 WGBI 편입하게 되면서 1,500억 원 가량 신규 유입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당장 편입되는 건 아니고 내년 10월부터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17년 여름에 채권통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 채권지수 편입을 하면서 빠르게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7조 위안 정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전체 국제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2.88% 정도인데, 이 WGBI 편입하면서 이제 9% 정도까지 늘어날 이제 이미 편입되어 있는 지수들과 WGBI 편입하면서 외국인 비중이 9%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오픈되는지도 조금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압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중국도 지금 너무 가파른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WGBI 편입 발표 전날인가 그 중국이 해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해외 투자 쿼터를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금도 있지만 좀 나가는 자금도 밀어내면서 위안화 너무 강세로 가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지고요. 특히 또 오늘 나온 그런 얘기들을 보면 그 중국 국무원에서 너무 가파른 위안화 강세는 수출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위안화 강세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오픈되면은 뭐 위안화 강세 쪽으로 좋긴 하지만은 결국은 중국 당국이 시장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그 기술이 더 필요하고 좀 더 그 허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국 당국이 어떻게 시장을 관리해 가는지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이제 그 해외 외환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10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증시의 변동성 장세를 얘기하시고 있는데요. 외환 시장도 결국은 변동성과 달러와의 지지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증시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증시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 2.2조 달러짜리 추가 부양책을 내놨는데 과연 이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합의 난항, 그리고 미국도 이제 한 1일 4만 명 정도 신규 확진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미국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브렉시트 이슈가 10월 15일 존슨 총리가 시한으로 잡아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불확실성과 달러와의 지지력, 변동성을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10월에 달러가 막 더 급등하겠느냐. 근데 이미 사실 9월에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트상으로 200주 이평선이 96.1, 120주 이평선이 96.8, 60주 이평선이 97.3. 그래서 요 정도는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 96을 향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1.15에서 1.19달러. 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 압력을 받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스가 그 총리가 계속 이제 뭔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해외 투자 관련한 흐름이 일단 달러 환율의 100엔 초반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해서 저도 조금 놀라기도 했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주요한 배경은 위안화의 초강세인데, 사실 그동안에 위안화 강세 가더라도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9월 중순 이후에 뒤늦게 이제 편승을 했고요. 일단 주요 지지선이었던 1180원이 깨졌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1월 상승갭 1168.9원에서 1175.3원이 일단 메워졌고요. 그래서 115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일단 월 후반에는 다시 또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위안화 환율 반등하면서 이제 다시 1170원대로 이제 70원 부근으로 레벨을 높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환율이 주요한 배경은 위안화 강세긴 하지만 편승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은 수급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외국자가 20일까지 44.8억 불, 아까도 이제 이게 이례적으로 20일까지 흑자가 많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외평채도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여기에가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을 좀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별로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의 시장이 편승을 못하다가 이렇게 편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 수급이 여유 있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사실 한국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고 경기 여건도 나쁘지 않은데도 일단은 이렇게 타이트했던 것이 무역 수지흑자가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가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수급이 너무나 타이트했고 이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호재를 반영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수출이 이게 일평균 수출인데요. 그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일평균 수출이 19억 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급에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지선을 하회하니까 여기가 이제 관심이 없었던, 수급 때문에 타이트해서 관심이 없었던 원화 환율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라 불리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달러 원 하락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포지션도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개인과 기업들이 2월 이후로 그 달러를 한 200억 불 정도 쟁여놨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환율이 오를 것 같기도 해서 200억 불 정도 거주자 외화예금을 통해서 달러를 쟁여놨는데, 이 포지션이 확인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좀 소화가 되면서 또 이번 환율 급락을 견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위안화가 결국 점점점 이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팽창되는 위안화 흐름 속에서 원화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200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초반에는 달러 환율 아침 시황을 쓸 때 거의 달러 환율을 보고 썼습니다. 워낙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수출이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경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환율 오를 때 달러 환율도 오르고 이런 흐름이다가 일단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이 이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고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또 우리 수출에서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또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신경을 쓰고, 특히 이제 중국은 금융시장이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대신해서 원화를 플레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랑 위안화랑 상관성이 더 높아졌고요. 또 이때는 그래서 위안화 역외환율을 선물환율을 보고 또 원화를 거래하기도 했었고요. 2010년도 이후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중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패그를 풀고 지금 환율이 다시 변동성을 커지는 가운데 이제 원화랑 위안화랑 또 산업 구조나 또 원화의 위안화 프락시 역할, 그러니까 대체통화 역할을 하면서 위안화 원화가 상당히 상관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환경들을 보시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위안화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안화, 원화, 대만 달러 이런 중화권 통화들의 또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영업일 상관관계를 보시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통화들의 상관성이 왜 높아지느냐? 첫 번째로는 비교적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의 통화들. 두 번째로는 지금 비대면 그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이 낮으면서 IT업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들. 이 나라들이 이제 비슷한 군으로 묶여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까 위안화 강세에 편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여건 비슷하지만 수급은 상당히 이제 중국, 대만, 한국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가장 여유가 있고요. 중국이 2월에 경상흑자가 거의 1,200억 값을 가까이 됐고요. 거의 최근 작년도 전체 수치에 육박하는 그런 경상흑자를 2분기에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외국인 채권 자금이 850불 정도 올해 들어갔고요. 그래서 중국은 달러가 남아 도는 상황. 제일 여유 있는 상황이고, 왼쪽이 대만의 경상수지와 증권 투자 수지인데요. 대만도 뭐 IT 수출,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는데, 경상수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0억 불 수준,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권 투자는 오히려 초에는 조금 그 자금이 들어오다가 자금이 그 3월 이후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상학자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증권투자 수지인데,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상수지가 줄었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 중심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권투자 수지가 급증하면서 일단은 수급이 상당히 더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블록 통화들이긴 하지만 수급이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뭐 빨리 다르게 변하겠느냐, 우리 이제 해외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의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또 개인들이 해외 투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좀 수급이 차이 나는 흐름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달러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려면 하면요.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외 변수를 보자면 일단은 달러가 지지력과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더 강세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그 당국자들도 위안화 강세에 대한 부담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도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또 워낙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9월과 10월이 계절적으로 수출이 잘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시즌인데, 이미 사실 9월에 좀 땡겨서 많이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10월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외 불확실성 반영하면서 60원에 대해서는 지지력을 보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뭐 이미 좀 많이 그 달러 지수가 반등한 측면이 있고, 불확실성을 이미 시장이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일단은 90원 정도에서는 좀 추가 상승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하단에서는 120주 이평선이 1166.5원이 지지선이고요. 200주 이평선이 1147.8원, 그러니까 1150원 부분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쪽에서는 60주 이평선인 1195.2원, 그 다음에 1200원이 저항선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이제 본격 대선 국면으로 들어설 것 같은데요. 뭐 혼란스러운 흐름들이 있겠지만은 중심 잡으시고 장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예, 저는 또 이제 유튜브 시황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